자, 이제 삼국시대 파트 2 매운맘 버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 이제 7세기 전반과 후반은 이미지를 이렇게 잡으세요. 전반에는 진짜 평범한 여왕들이 둘이 등장했어요. 선진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는 정말 탁월한 3인방이 등장하게 돼요. 무문신. 그러니까 반전이에요. 전반에는 정말 평범한 왕들이 찌질한 모습 보여주다가 후반부에는 되게 탁월한 애 있죠. 무문신 같은 왕들이 등장해서 삼국 통일하고 통일 후 신라의 전성기를 갖다 이끌어갔다. 요렇게 이제 둘을 구별해서 이제 캐릭터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페이지 자 23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파트 2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국지 1부 볼 건데 1부에는 뻗어나갈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태고 딸랑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볼 게 없어. 그냥 태고만 딱 보시면 돼요. 요 시기 때는 그냥 고구려 혼자 중앙집권화의 발자취를 갖다 걸어가던 시기예요. 세습가 그리고 이제 부의 정비를 둘이서 커플로 하고 독자적인 업적, 옥조, 멸망 그리고 진대법, 실시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지 2부부터 이제 진짜예요. 2부 때 우리 배웠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이 왕들에게 영향을 받는 있죠. 다른 왕들까지 이제 연결해서 지식을 완성을 할 거예요. 자, 2부에 보면은 우리 이제 백제전성기, 고구려전성기, 신라전성기 이렇게 전개되죠.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백제전성기 고근침이 주인공이었죠. 그러니까 백제가 역사를 갖다 주도하고 있었어요. 요 시기에 이제 주변국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요것까지 배워야지 우리 공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 때 신라는 아직까지 나라꼴을 못 갖췄어요. 신라는. 그렇기 때문에 신라는 없어. 고구려만 있는 거예요. 고구려가 백제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그게 이제 요 말이 이제 파트 2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구침 시기에 활동했던 고구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치미 들어보신 적 있어요? 동치미. 고소한 동치미. 그 동치미 고소라는 고구려 왕들이 등장하게 돼요. 일명 이제 천천왕이라고 해서 고이왕이라는 조숙한 왕이 있죠. 백제를 갖다 아주 빠르게 발전시켜 나갈 때 아주 천천히 고구려를 끌어가던 있죠. 좀 멍청한 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천, 미천왕. 요게 이제 근초왕 앞에 있죠. 고이왕이랑 동천왕이 거의 시기가 겹치고 미천왕은 있죠. 고이왕, 근초왕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초왕 정말 잘 나갈 때 근초왕한테 맞아 죽은 엄청 억울한 왕 하나 있어요. 고국원왕. 그리고 이제 자 침류왕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죠. 침류왕이 불교 수용했죠. 그 불교 수용할 무렵에 고구려의 전성기의 기반을 완성했던 소수리망이 있어요. 소수리망은 실제로 우리가 5세기 때 배웠는데 정확한 시기를 잡자면 그 5세기 전에 있죠. 4세기 때 이 침류왕 무렵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요 동치미 고소가 이제 고근침 때 활동을 했어요. 얘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동이에요. 동천왕, 일명 천천왕 해가지고 고구려를 갖다가 고구려의 발전을 갖다가 느긋하게 속도를 늦추었던 두 명의 왕이 있어요. 원래는 고구려가 먼저 중앙집권화했죠. 고구려가 먼저 전성기를 했어야 되는데 백제가 먼저 전성기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고구려의 어떤 발전의 속도를 갖다 좀 느리게 만든 두 명의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동천왕인데 너무 못난 왕이에요. 고구려를 거의 말아먹었던 망하게 할 뻔했던 왕이기 때문에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딱 하나만 기억을 할게요. 서안평이라는 북방의 군사적 요지가 있었어요. 여기를 차지하기 위해 선제 공격을 했는데 반격을 당해가지고 수도까지 빼앗기는 수모를 갖다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나와. 못난 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천왕, 천천왕 중 미천왕은 그나마 좀 나아요. 미천왕은 지금 색깔이 요 초록색인데 제가 조금 설명을 갖다 하도록 할게요. 미천왕의 업적 두 개만 기억을 합시다. 앞서 동천왕이 점령하려다가 실패했던 있죠. 북서쪽에 이제 군사적 요지인 요 서안평을 점령하였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 한반도에 남아있는 중국 세력을 완전히 축출합니다. 낭랑 대방 같은 한사군 세력들이 있죠. 완전히 축출하는 이런 군사적 업적을 달성했던 게 미천왕이에요. 미천왕은 나름대로 있죠. 아직 중앙집권화까지는 못 갔지만 일시적으로 군사적 업적을 갖다 달성했던 왕이기 때문에 얘는 시험에 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국원왕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연필로 표시해 주세요. 초보자는 나중에 지워야 돼요. 고국천왕이랑 다르다. 고국천왕 아니다. 고국원왕이다. 고국천왕은 나름대로 위대한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고국원왕은 아주 찌질한 왕입니다. 얘의 포지션은 뭐냐면 근초구왕한테 맞아 죽는 왕. 한 산에 두 마리 호랑이가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초구왕이 이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니까 근초구왕한테 맞는 역할을 갖다 수행을 했던 거예요. 아주 이제 억울한 왕이죠. 원망하다.
근초고왕을 갖다 원망하면서 죽은 왕이에요. 고국원 왕. 이 왕은 되게 운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역사서 그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나름대로 백성들한테 존경받았던 훌륭한 왕이라고 해요. 근데 결과가 되게 안 좋아요. 운이 안 좋았어요. 초기에 고국 원왕이 왕이 되고 나서 전현, 나쁜 년이라고 했죠. 전현이라는 나라가 이 고구려를 갖다 막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현에 의해 가지고 있죠. 아빠 시체, 미천왕의 시체도 빼앗기고 엄마도 납치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현에 찾아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그러니까 아빠 시체 좀 돌려주세요. 엄마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북쪽으로 안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남쪽에 누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초고왕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초고왕과 전쟁을 했는데 결국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전사를 했던 고국원왕. 왕이 전쟁터에서 죽는 경우는 정말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쟁을 하면 왕은 안전한 곳에 있어요. 그래서 잘 안 죽어. 근데 특이하게 고구려 왕 하나가 전사했는데 그 전사한 왕이 요 고국원왕이에요. 고국천왕이랑 바꿔서 오답이 자주 구성됩니다.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소수리망은 있죠. 고국 원왕의 아들이에요. 아빠가 근초고왕한테 전사를 한 거예요. 그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고구려가 백제보다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더 많고 고구려인들이 더 용맹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조그만 근초고왕한테 백제한테 매일 맞고 다니고 우리 아빠는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그게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답을 낸 거예요. 백제는 이미 고이왕 때 반쪽짜리 중앙집권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고구려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수리망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있죠. 소수리망은 평생을 중앙집권화를 위해서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나라보다도 어떤 왕보다도 완벽한 중앙집권화를 달성하는 거죠. 율령반포, 불교수용, 태학설립하면서 이 소수리망의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기 고구려가 이제 전성기의 주인공으로서 전성기를 갖다 구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근침 시기에 우리 동치미 고소 해가지고 이제 영향을 받는 고구려 왕들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전성기 소강장 시기에는 주변 나라들의 주변국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광개토대왕에게 영향을 받는 나라. 백제는 그냥 두들겨 맞아요. 왕 이름도 잘 안 나와. 그냥 백제는 까불다가 두들겨 맞았다. 이 정도로만 기록이 남아 있어요. 광개토대왕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역사가 움직이는 나라는 신라예요. 신라. 어떤 식으로 역사가 움직이냐면은 큰 그림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인 거 설명할게요. 이게 광개토대왕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역사가 움직이는 거는 신라의 내무랑이라는 뇌물쟁이 왕이 있어요. 뇌물쟁이 왕. 얘가 이제 광개토대왕한테 여러 번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신라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신라가 이제 나락부로 갇혀가고 신라의 역사가 움직여가는 모습이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수왕에게 영향을 받은 백제와 신라. 자, 여기는 백제 라인이고 여기는 신라 라인입니다. 장수왕이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남하 정책을 펼쳤죠. 그러면 이제 백제가 그 희생양이 되는 거예요. 백제 왕들은 이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신라가 이 백제의 모습을 지켜보는 데 있죠. 신라도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해요. 백제가 곧 망할 것 같아. 백제 망하면 다음 순보는 누구일까요? 신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라가 드디어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뒤통수를 치고 백제랑 동맹을 갖다 맺게 돼요. 나제 동맹을 갖다 맺고 장수왕을 갖다 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둘이 손을 잡고 막아도 장수왕이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있죠. 결국에는 백제가 수도를 빼앗기고 백제왕이 계로왕 하면서 죽어버려요. 계로왕. 그러고 나서 이제 자, 백제와 신라의 선택,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힘을 합해도 안 되더라. 그냥 각자 갈 길 가자. 이랬으면 백제도 신라도 망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제대로 못 도와준 것 같아. 우리 좀 더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제대로 협력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혼 동맹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송왕과 소지방 단계예요. 나중에 얘들 암기하는 팁이 있어요. 일단은 좀 익숙하게 봐주세요. 암기 팁을 쓰려면 여러분이 일단은 반복을 해서 익숙함이 있어야지 암기 팁을 쓸 수 있어요. 제 암기 팁은 다 그런 식입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제 광개토대왕에게 영향을 받는 뇌물왕부터 볼게요. 얘는 캐릭터가 뇌물쟁이에요. 뇌물이 아니라 뇌물 알죠? 그러니까 뇌물. 실제로 뇌물을 바친 건 아닌데 그냥 캐릭터를 그렇게 잡겠다는 거예요. 자, 뇌물왕이 있죠.
왜구들한테 이렇게 침략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당대 최강자인 광개토대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있죠. 우리 신라 좀 도와주세요 했던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신라 왜구를 광개토대왕이 토벌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을 담고 있는 유물이 있죠. 신라의 호명 그릇이라는 거예요. 요게 신라 고분이 있죠. 경주의 고분 무덤에서 발견된 거예요. 근데 신라 고분에서 발견됐는데 요 그릇 바닥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있냐면 광개토대왕의 시호가 적혀있는 거예요. 광개토대왕 뭐 호명 뭐 이런 명칭이 적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보여주는 게 이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하에 있었다 하는 걸 갖다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아서 신라가 이제 왜구로부터 왜구를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무랑에 다시 한번 뇌물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있죠. 광개토대왕한테 찾아갑니다. 이번에 찾아가서 뭐를 부탁하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무랑에 우리도 광개토대왕님의 나라 고구려처럼 우리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고 싶습니다. 대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뇌물을 갖다 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드디어 있죠. 신라도 이제 나락구로 갖춰가는 거예요. 김씨 세습. 이제 아직 형제 세습 단계인데 형제 세습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김씨 세습이라고 외우세요. 형제 세습은 나중에 부자 세습 앞에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팁이 있으니까 그냥 김씨 세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김씨 세습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전 시대에 비해서 왕권이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예전에는 박석김 돌아가면서 왕이 앉았어요. 이제 김씨만 독점한다. 왕권 강해졌겠죠. 그 왕권이 강해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왕후가 등장해요. 마리깐. 아직 중국식의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왕권이 엄청 강화된 건 아니지만 이전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왕권이 강해진 있죠. 마리깐이라는 새로운 칭호가 등장하게 돼요. 자, 이게 왕권이 강해졌다고 했는데 이전 시대부터 강해졌다고 했어요. 이전 시대보다. 그 말은 이전 시대 왕후를 알아야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전 시대 왕후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신라의 이전 시대 왕후가 거서관, 차차홍, 이사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왕후들이 전부 다 좀 웃겨요. 그러니까 거서관은 있지 않습니까? 군장이란 뜻이요. 군장이란 뜻.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영맹왕국의 왕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부족장이란 뜻이에요. 왕권 엄청 약한 왕후예요. 박혁거세 같은 경우가 요 거서관이라는 있죠. 군장이라는 왕후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왕후는 좀 더 웃겨요. 차차옹인데 있죠. 요게 뭐냐면 제사장이 굿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굿하는 소리. 뭐 구슬 같은 거 딸랑 부채 착착 하는 이 소리 가지고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얘도 뭔가 왕권이 강해 보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후가 제일 웃깁니다. 이사금이에요. 이사금이 무슨 뜻이냐면 요때가 이제 박석김, 삼성이 돌아가면서 왕이 앉을 때거든요. 삼성이 어떻게 왕을 뽑냐면 큰 빈대떡을 하나 마련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위 후보들 있지 않습니까? 박석김들 삥 둘러앉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얘들이 빈대떡을 갖다 앙 하면서 무는 거예요. 문 다음에 그 이빨 자국 있지 않습니까? 이빨 자국이 제일 많은 애들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권이 강했을까요? 약했을까요? 왕이 되지 않습니까? 저 뒤로 끌고 와서 이빨을 이렇게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왕에서 내려와야 돼. 왕권이 되게 약했던 시기예요. 이사금 시기, 이런 시기에. 자, 이런 상황에서 있죠. 드디어 누구야? 그러니까 요 내무랑 때 마리깐이라는 새로운 왕후가 등장했습니다. 마리깐은 있죠. 대군장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연맹왕국의 왕 정도,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렇게 강력한 왕권은 아니지만 이전 시대의 허접한 왕후들에 비해서는 아주 강력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내무랑 때 왕권 강화를 갖다 상징하고 김씨 왕위 세습, 김씨가 왕위를 갖다 독점하게 됐음을 보여주는 그 칭호가 마리깐이라는 키워드예요. 이 마리깐 그리고 이전의 왕후들을 순서대로 이제 암기를 하고 얘들이 각각 뭐를 의미하는지까지 알아야 됩니다. 자, 연결해서 암기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인할 때 거자 아시죠? 그러니까 진격에 거인할 때 그 클 거자 그러니까 자 클거 해가지고 있죠. 큰 차이 마리깐 이렇게 암기하세요. 마리깐은 이전의 왕후랑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요. 나름대로 강력해진 왕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차이 마리깐에서 클거자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리깐 해가지고 이제 요 신라에 있죠. 고유 왕후 4개를 갖다 암기를 해주십시오. 자, 이런 이제 허접한 왕후들 쓰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치정왕 때부터 왕이라는 칭호 중국식 왕후를 갖다 본격적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마르칸 왕을 사용하고 김씨 세습하면서 왕권이 꽤 강해졌어요. 그럼 중앙으로 어느 정도 힘이 모이죠.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진안 일대를 갖다 장악하게 돼요. 그리고 또 고구려의 영향을 받으면서 있죠. 좀 존심이 상하긴 했지만 이득을 본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득이 바로 이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이제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요때부터 이제 신라가 조금씩 이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역사에 중앙집권화의 역사에 이제 발을 갖다 디디게 된 거예요. 자, 그게 이제 광개토대왕 때 이제 그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신라가 역사의 전면에 이제 등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고구려 밑에서 신라가 성장을 했는데 이 신라가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를 갖다 배신하게 되는 거예요. 장수왕 때. 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갖다 너무 적극적으로 펼치죠. 백제가 망할 것 같아요. 근데 백제가 망하고 나면 그 다음번이 신라가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라, 눌지왕, 그리고 이제 백제 비유왕. 비유왕은 별로 안 중요한데 눌지왕은 꽤 중요해요. 요 눌지왕, 비유왕 때 드디어 이제 나제 동맹, 신라의 눌지왕이 있죠. 고구려를 배신하고 백제랑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라의 라, 백제, 제 동맹에서 라제 동맹 이렇게 부릅니다. 비유왕은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장수왕 막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업적이 없고 눌지왕,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여기 눌지 마리칸이라고 되어 있죠. 눌지왕이라고도 시험에 나와요. 정식 명칭은 마리칸이 맞아요. 근데 왕이라고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눌지왕은 나제 동맹 말고도 업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라가 이제 국가로서 체계를 갖춰가고 있거든요. 갖춰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서 내무랑 때 어느 정도 나아갔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랑 친해지면서 백제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신라는 국가로서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눌지왕은 있죠. 나제 동맹 말고도 그 밖에 업적도 있다. 그 업적 중 대표적인 게 부자세습이다. 자, 드디어 이제 신라의 부자왕, 삼국의 삼부자 암기법이 이제 완성됩니다. 눌지, 누런, 땅지, 누런, 황금빛 땅을 상상을 하십시오. 제가 이제 김해 공무원으로 이제 김해 지방칠국으로 이제 발급을 받았을 때 그 시기가 이제 10월이었어요. 10월 달에 딱 김해 그 총무과에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2층인가 3층이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김해를 갖다 착 내다보면서 제가 김해란 이름이 왜 생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김해가 김해평야가 있어요. 김해평야가 그러니까 그리고 10월 달이니까 이 김해평야가 완전히 황금빛으로 있죠. 바다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더라고요. 황금의 바다 김해란 말이 김해 거기서 이제 의미가 유래된 것 같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이 눌지가 누런 황금빛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돼서 이렇게 누런 황금빛 땅을 갖다 많이 가진 땅부자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눌지왕은 부자예요. 신라에서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눌지왕 때 부자 세습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형제 세습은 애울 필요 없죠. 눌지왕 바로 앞에 누구였어요? 우리 누구 배웠어요? 내무랑 배웠죠. 내무랑 때 형제 세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김씨 세습이랑 형제 세습이랑 거의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그리고 또 눌지왕의 또 다른 업적 하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어요.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되었는데 신라는 원래 100년 전에 불교가 들어왔다고 했죠. 근데 신라의 토착신앙이 너무 이상한 토착신앙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불교가 공인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 불교가 들어왔던 시점이 이 눌지왕 때요. 근데 토착신앙이 강해가지고 공인되지 못했다. 100년 후에 법흥왕 때 공인된다. 고구려로부터 들어왔어요. 고구려의 무코자로부터. 자, 다음 이제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근데 손을 잡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백제 왕이 죽고 있죠. 백제가 수도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백제왕 계로왕 하면서 죽어버리고 있죠. 그리고 수도를 빼앗겨요. 한성, 위례성을 빼앗기다 보니까 백제가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냐면 당시 이제 웅진이라고 불리는 도시, 지금의 이제 공주, 웅진으로 암기하세요. 일단은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요때 천도를 했던 계로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문주왕이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아빠 죽으면서 얼떨결에 왕이 되다 보니까 힘이 없어가지고 업적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크게 중요한 이름은 아닌데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도 천도를 한 왕이니까 웅진 천도 문주왕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로 왕이 죽고 나서 있죠. 백제와 신라는 찢어지는 게 아니라 더 동맹을 강화시킨다고 했어요. 그 더 동맹을 강화시킨 동맹이 뭐냐면 결혼 동맹이에요. 피로 이어지는 거예요. 피로. 백제 왕은 당시 동성왕이었는데 솔직히 중요한 업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제는 그 고구려 맞기 정신이 없어가지고 업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한참 국가로서 발돋움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시스템이 또 정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지왕, 소지마립간 때 있죠. 우역이라는 게 도입돼요. 우역은 조금 어려운 키워드인데 여기 뭐 계리직 공부하시는 분도 많고 어차피 공무원 시험에 나와요. 우역이 뭐냐면 우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오늘날의 우편 시스템이랑 차이가 있다면 있죠. 공적인 물류 시스템이요. 일반 우편 시스템은 일반인들도 편지 보낼 수 있죠. 근데 우역은 국가적 차원에서 뭐 공문서라든지 물건 같은 걸 주고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부 정비, 드디어 신라도 행정구역이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장 설치, 요게 이제 소지왕의 3대 업적이에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이건 나와. 그러니까 이게 좀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막 이런 것들 막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기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간단한 암기 팁 같은 걸로 정리해놓으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암기 팁을 만들었죠. 소지왕 별명이 있죠. 소시지왕이에요. 소시지왕. 자,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소시지왕이에요. 소시지왕. 이 소시지왕이 어느 나라 왕이냐면 있죠. 우육시장의 소세지왕이에요. 우육시장 소시지왕. 자, 우육, 소우자, 고기육자. 소고기 시장의 소시지왕. 말 되죠, 그러니까. 우육시장의 소시지왕. 이게 암기 팁이에요. 일단 이제 소지왕이죠. 소지왕. 그 다음에 우는 우역. 육은 육부. 시장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육시장, 고기를 파는 시장, 소고기를 파는 시장의 소시지왕 해가지고 이제 소지왕은 우역, 육부, 그리고 이제 시장, 요 소지왕의 3대 업적 딱 이것만 나와요. 그리고 동성왕은 따로 업적이 없어요. 그냥 결혼 동맹 맺었다 이 정도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구려의 영향을 받는 이 있죠. 백제와 신라왕들 다 정리를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개토대왕에게는 내물쟁이 내무라,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갖다 실시하면서 백제와 신라는 있죠. 1차적으로 나제 동맹. 근데 나제 동맹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왕 개로왕 하면서 죽어버렸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 동맹으로 동성왕과 소지왕이 이렇게 그 동맹을 강화해서 드디어 버텨내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암기를 해야 돼요. 광개토대왕 내물쟁이 내모랑은 암기하기 쉽죠. 그러니까. 근데 얘를 세트로 암기해야 되는데 요 둘이가 별로 안 유명하다 보니까 있죠. 업적이 거의 없거든요. 안 유명하다 보니까 좀 암기가 잘 안 돼. 근데 시험에 어쩌다 한 번씩 이름이 또 언급이 돼. 그래서 얘들을 갖다 암기는 해놔야 돼요. 암기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인공을 동성왕으로 잡을게요. 동성왕. 자, 비계벤 동성왕. 상상을 하세요. 지금 백제왕들이 죽을 것 같아요. 고구려 때문에, 그 장수왕 때문에 맨날 침략하고 맨날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장수왕이 끙끙 앓아놓은 거예요. 비계를 베고 끙끙 앓아놓아 있는 동성왕, 비계벤 동성왕 해가지고 이제 백제왕 3명을 갖다 나란히 일단은 두 문자를 따서 암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계벤 동성왕에게 누가 이제 도와줄 사람이, 구원자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냐면 누런 황금빛 송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길죠. 아주 이제 길한 송아지, 누런 황금빛 송아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계벤 동성왕에게 누런 황소가 찾아와서 도와주었다. 누런 소가 와서 도와줬다 해서 비계벤 동성왕 눌소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십시오. 계로왕 왕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소광장과 연결된 신라와 이제 백제 왕들까지 이제 이름이라든지 포지션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얘들 이제 캐릭터 잡아가지고 업적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쉽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소광장이 탁 잡혀 있어야지 이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소광중에서 막 헷갈리고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파트 2가 어렵다. 그럼 파트 2에서 막 반복해서 듣지 말고 있죠. 파트 1을 몇 번 더 들으세요. 파트 1을 정말 확실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파트 2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삼국 경쟁의 이제 3번째 마디, 이제 드디어 신라 전성기, 신라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해가는 요 시기예요. 자, 요 시기에 있죠. 우리는 고구려는 무시합니다. 고구려가 있지 않습니까?
승자의 혼미, 5세기 때 고구려가 엄청 잘 나갔죠. 이 잘 나가던 고구려가 자만해가지고 있죠. 6세기 때 뻘짓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상황도 안 좋아요. 북쪽에 돌궐이라는 민족이 강해지면서 고구려가 제대로 업적을 못 쌓게 됩니다. 가지고 이제 6세기 신라 전성기 때 고구려는 그냥 등신, 업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인공인 신라랑 있지 않습니까? 백제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요 6세기 백제왕 둘이 시험에 나오는데, 자, 6세기, 7세기면 백제가 이제 거의 시들어가고 망할 무렵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백제가 시들어가고 망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왜?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성의 없고 정말 의지도 없는 왕들이 등장해요. 무성무의. 6세기 때 백제왕이 무성이에요. 무성. 그리고 7세기 때 백제왕이 무의가 나와요. 성의 없고 의지 없는 왕들. 자, 지법진 시기에 치중왕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무덤왕, 엄청 유명한 무령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법통왕, 진흥왕의 사이에 껴있는, 법통왕이랑 일부 겹치고 진흥왕이랑 일부 겹치는 있죠. 백제의 중흥을 이루었다는 성왕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 6세기 때 이 둘을 갖다 두 문자를 따면 뭐예요? 무성, 성의가 없는 왕. 실제로 성의가 없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암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한다는 거죠. 둘 다 중요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집업집 못지않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요 두 명을 잘 챙겨주십시오. 먼저 이제 무령왕, 별명 무덤왕, 무령왕. 무덤왕, 무령왕은 있죠. 중요한 이유가 이 무령왕릉이라는 게 진짜 우리 고분 중에 제일 중요해요. 우리 고분 중에 가장 시험에 빈출되는 왕이에요. 고분이 시험에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무덤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이 무령왕의 업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A급으로 이제 뜬 왕이 이제 무덤왕, 무령왕이에요. 자, 이 무령왕 캐릭터는 뭐냐면 백제는 수도가 3개가 있어요. 수도가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수도가 처음에 졸본이라는 수도가 역사적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건국만 하고 바로 국내성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국내성과 평양이라는 2개의 수도가 있어요. 근데 국내성, 평양 2개 구별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왜? 너무 쉽기 때문에. 장수왕 때 평양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장수왕 저는 그냥 국내성 보고 있죠. 장수왕 이후 사건은 그냥 그러니까 장수왕 이후 사건은 그냥 평양이니까 2개 구별, 너무 쉽기 때문에 2개를 구별하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근데 백제 수도 구별하는 문제는 상당히 자주 나와요. 백제 처음 수도가 이제 한강, 위례성, 한성, 위례성이고 있죠. 두 번째 수도가 장수왕한테 이 한성을 갖다 빼앗기고 있죠. 공주, 웅진, 공주로 전도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 백제 중흥을 이룬다는 저 성왕이 있죠. 두 번째 전성기를 이뤘다는 성왕 때 자발적으로 있죠. 삽이라는 곳으로 전도를 하게 돼요. 한성과 웅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삽이 요 3개의 수도를 구별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백제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 사건을 놓고 봤을 때 요 웅진이 있죠. 두 번째 수도와 관련된 왕이 딱 하나밖에요. 딱 하나. 바로 무덤왕, 무령왕이에요. 그러니까 무령왕 이전에는 그냥 한성시대고 무령왕 이후에는 그냥 사비시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공주와 관련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웅진, 오늘날은 웅진이죠. 웅진과 관련된 유일하게 시험에 나오는 왕, 무덤왕, 무령왕. 그러니까 이 무령왕 때 있죠. 이 웅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계로왕이 갑자기 죽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왕권이 아주 약해진 백제예요. 이 상황에서 귀족들이 있죠. 귀족 세력들이 강한 지역에서 수도를 갖다 정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웅진이에요. 웅진. 그래서 이제 웅진에서는 당시 이제 왕권도 되게 약해져 있는 상황이고 백제 국력도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무령왕은 있죠. 그런 한계들을 갖다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내외부적으로 했던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귀족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귀족들이 말을 안 들어요. 이것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무령왕이 어떻게 하냐면 22담로라고 해가지고 있죠. 귀족들을 지방에 파견하는 거예요. 너네 말 좀 들으라면서 잔소리하는 귀족이란다. 왕족들을 파견한 거예요. 그게 22담로예요. 왕족들을 지방에 파견한 거. 22담로, 무령왕. 그 다음에 또, 자, 국력도 상당히 약해져 있죠. 신라라든지 고구려가 백제를 상당히 만만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난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령왕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있죠. 힘센 국가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중국의 남조랑 친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원래 그 백제의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일본이랑 관계를 갖다 강화하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남조랑 친하게 지냈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게 양직공도라는 그림이에요. 중국 양나라의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 그림이 양나라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이게 백제사신이에요. 백제사신. 그 다음에 또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 강화했는데 요 흔적이 또 무령왕릉이라는 무덤에 또 남아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자, 무령왕 때 어느 정도 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 방면으로 일부 진출하는 모습도 보여줬던 게 무령왕. 나름대로 이제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나름대로 훌륭한 백제 왕이었죠. 근데 이 무령왕이 시험에 자주 나온 건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무덤이 유명해서 그래요. 이 무덤이 왜 유명하냐? 무령왕릉이. 자, 무령왕릉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고분사에서 정리를 할 건데 무령왕릉은 고대 삼국가 통일신라의 무덤 중에 있죠.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발굴된 무덤이에요. 왜 그러냐면 다른 무덤들은 전부 일제강점기 때 전부 다 도굴당했어요. 전부 다. 근데 딱 하나 원형으로 남아있는 게 무령왕릉이에요. 왜? 일본 애들이 왜 이 무덤은 안 털었을까?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무덤이 발견된 게 박정희 시대예요. 1970년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형 그대로 우리 손으로 발굴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대 무덤이에요. 그래서 중요해. 그 다음에 두 번째의 특징은 있죠. 우리 고분들은 기본적으로 고구려가 고분의 양식을 갖다 유행을 갖다 이끌게 돼요. 그러면 이제 백제도 고구려에서 영향을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고구려 고분을 많이 따라하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이 무덤은 있죠. 중국식 벽돌 무덤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는 벽돌 안 써요. 벽돌 쓰는 거는 중국 문화예요. 근데 이 무덤이 벽돌로 만들어진 거야. 왜 무령왕 때 백제가 이렇게 벽돌 무덤을 만들었냐면 이 앞전 시기에 백제가 고구려한테 엄청 빈정상했던 거예요. 준의 왕을 죽이고 수도를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 삐져가지고 야 이제 너네 따라 안 해 하면서 이제 중국 따라한 거죠. 중국 남조를 따라서 벽돌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무령왕릉 안에 보면 이제 이런 남조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있는데 일본의 영향을 받은 흔적도 있어요. 요 안에 무령왕과 왕비의 관이 있는데 그 관을 갖다가 일본에서만 나는 있죠. 금송으로 만든 거예요. 일본 나무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제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갖다 강화했던 그 흔적들이 요 무령왕릉에 또 남아 있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 요게 이제 벽돌로 만들어진 무령왕릉이고요. 요 안에 진묘수도 꽤 유명해요. 요 무덤을 지키는 조그만 신수입니다. 상징적인 신수죠. 자, 무령왕릉 봤습니다. 무덤 앞 무령왕. 요 왕이 이제 자 지증왕 무렵에 이제 활동을 했던 백제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무령왕이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 놔요. 백제를 갖다 다 무너졌던 백제를 갖다 어느 정도 이제 정비를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무령왕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왕이란 왕이 백제 중흥을 갖다가 구가하게 되는 거예요. 백제 중흥을. 그래서 이제 이 백제 중흥을 갖다가 도모하는 성왕이란 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욕심을 내는 거예요. 웅진이란 도시는 귀족의 힘이 강하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이 도시에서는 도저히 백제를 갖다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부활시키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왕이 있죠. 천도라는 거예요. 백제 세 번째 마지막 수도인 사비로 보니까 지금의 이제 부여입니다. 근데 일단은 사비로 암기하세요. 그리고 사비천도하고 나서 성왕의 이제 첫 번째 업적은 나라 이름도 바꿔요. 자, 백제를 갖다가 이제 새롭게 한번 쇄신을 하기 위해서 남부여라는 이름을 갖다 새롭게 짓게 됩니다. 왜? 북쪽 부여가 고구려한테 망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여를 갖다 계승하는 나라라고 해서 이제 남부여라고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게 이제 성왕의 첫 번째 업적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업적들을 쌓게 되는데, 자, 성왕, 이를 성자. 앞으로 우리 여러 번 보게 될 거예요. 고구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있죠. 성자, 이를 성자를 쓰는 왕들은 그 나라의 시스템을 완비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고려 성종, 조선 성조. 그래서 이제 성왕도, 이 좀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냥 속아주세요. 백제 성왕의 성자는 성스러울 성자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를 성자라고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왕이 백제 관제들을 갖다 완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앙의 관서, 백제 중앙의 관서인 22부 그리고 행정구역인 5부 5방을 갖다 이 성왕이 완성하는 거예요. 이를 성자로 기억해서 그냥 기억을 하십시오. 한자 절대 틀어서 오답 안 나와요. 자, 이렇게 이제 백제 시스템을 정비하고 수도까지 천대하고 나서 있죠. 백제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축적이 되니까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성왕은 어떤 사업을 펼치냐면 있죠.
요 성왕이 진흥왕과 동시대 인물이에요. 버프왕이랑도 살짝 겹치고 진흥왕이랑도 살짝 겹치는 거예요. 이게 진흥왕이랑 손을 잡고 얘들이 어떤 사업을 펼치냐면 고구려로부터 빼앗긴 한강 있지 않습니까? 한강을 갖다 되찾기 위한 사업을 펼치는 거예요. 진흥왕 때 제가 살짝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강을 반으로 나눠서 요 땅은 백제가 먹고 요 땅은 신라가 먹기로. 그래서 이제 신라와 협력해서 한강 하류, 요 하류죠. 그러니까 하류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일시라는 수식어가 붙었죠. 왜 이게 일시라는 수식어가 붙었을까요? 진흥왕이 배신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한강 하류를 지가 독차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라의 배신. 그리고 이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서 있죠.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매복해 있던 신라군들에게 전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흥왕이 한강을 관강하였다 해서 한강 점령, 관산성 전투, 그리고 이제 대가야 멸망에서 세 개의 사건을 갖다가 우리 배웠습니다. 그 사건 중 한강 점령이랑 그리고 관산성 전투가 전부 다 이 성왕이랑 겹쳐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운의 왕이 성왕이에요. 그러니까 백제의 중흥을 이루었던 아주 훌륭한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진흥왕이라는 왕한테 이제 뒤통수를 맞아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아생전에 이제 그 밖의 업적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성왕 때 있죠. 아주 유명한 승려 두 명이 활동을 하는데 둘 다 시험에 나오는데 더 유명한 인물은 누구냐면 있죠.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던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이 있어요. 일본의 불교를 전파했던 노리사치계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또 열심히 활동했던 겸익이라는 승려가 있어요. 근데 노리사치계만큼은 자주 안 나와요. 여튼 이제 두 명의 승려가 아주 유명한 인물이다. 요까지 이제 정리하시면 성왕과 관련된 지식이 이제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관제 정비가 되게 좀 두서없이 이루어져요. 두서없이. 가지고 이제 정리해 놓은 건데 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되면 정리하십시오. 고위왕 때 육자평 6명의 귀족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령왕 때 지방 귀족들이 워낙 말 안 들으니까 왕족 들어가다 지방에 22담로 파견했고, 그 다음에 성왕 때 중앙의 관서 22부, 이거는 이제 육자평 밑에 있지 않습니까? 각각의 국가적 업무를 갖다가 전담, 분담하는 있죠. 22부의 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5부 5방은 지방 행정구역이에요. 5부는 중앙에, 서울에, 그 다음에 이제 5방은 지방의 행정구역을 정비를 한 겁니다. 근데 제도사 쪽에서 우리 다시 다룰 내용이에요. 나중에 이제 한번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달하면 요거를 갖다 구별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그 삼국이 본격적으로 경쟁하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에 그러니까 그 파트 2를 갖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고군침 시기, 백제전성기 때 있죠. 고군침에게 영향을 받았던 나라는 고구려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동침이 고소 기억나시죠? 자, 동천왕 아주 못난 왕이라서 별로 몰라도 된다고 했어요. 서안평 점령하려다가 오히려 뒤통수 맞아가지고 수도까지 빼앗긴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천왕은 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서안평 점령했고 있죠. 한반도에 남아있는 한사군 세력들이 있죠. 완전히 축출하는 군사적 업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성과만 얻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있죠. 결국 근초고왕한테 맞아서 전사하는 모습. 아주 억울한 고국원왕. 이 고국원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그래서 고국원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국원왕 이후에 고구려의 3대 왕 복수 사망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소광장이에요. 소광자. 소수림왕은 복수하기 위한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3대 중앙집권화.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이 북쪽 가서 복수를 하는 거예요. 고국원왕을 초반에 괴롭혔던 게 전현이라고 그랬죠. 후현을 갖다 때려잡는 게 광개토대왕이에요. 그 다음에 고국원왕을 갖다가 보내버렸던 게 근초고왕 백제죠. 이 백제를 갖다가 백제의 복수를 하는 게 장수왕. 백제 수도 빼앗아버리고 왕 전사시켜버리죠. 계로왕. 스토리가 이제 연결돼 가는 거예요. 소수림왕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식이 왕이에요.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고구려 전성기랑 연결됐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 요 소광장 시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나라들. 먼저 이제 광개토대왕의 영향을 받는 거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 자, 백제 내물왕이라고 있어요. 내물쟁이, 내물왕. 그리고 이제 장수왕에게 영향을 받는 애들은 좀 많아요. 왜? 장수왕이 본격적인 남하 정책을 갖다 펼쳤기 때문입니다. 얘들을 갖다 이제 우리 암기하는 팁이 비계벤 동성왕에게, 자, 누가 찾아왔다? 누런, 황소가, 누리죠. 누런 황소가 찾아와서 도와주었다.
비눌간의 나주동맹. 그리고 계로왕 죽어버리고 동성왕하고 누런 누런 소조 그러니까 그 동성왕하고 이제 소지왕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결혼동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라왕 3명도 있죠. 3개를 갖다 세트로 연결해서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암기하냐면요. 누런 황소가 누구 거냐면 내 눌소라는 거예요. 나의 누런 황소 해가지고 내 눌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업진 시기에는 집업진 주인공이었고요. 여기 이제 영향을 받는 왕들이 누가 등장하냐면 고구려 왕들은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라 왕들 2명이 시험에 등장하는데 정말 성의 없는 왕 2명이 등장해요. 무성이에요. 무성. 무령왕은 무덤왕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웅진 지역에서 활동했던 거의 유일한 왕이고 있죠. 지정왕이랑 시기적으로 거의 겹치며 무덤왕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성왕 있지 않습니까? 성왕 뒷다 중요합니다. 이 왕은 이제 순서를 잡는 문제도 자주 나와요. 버프왕, 진흥왕 사이에 성왕 끼워 넣는 게 있죠. 순서 잡는 문제도 되게 자주 나오고, 그리고 백제 중흥을 이루었던 왕, 사비로 천도했던 왕, 진흥왕한테 뒤통수 맞았던 왕,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성왕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삼국지 이제 3부 파트 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얼마 안 되죠. 3부도 그러니까 꽤 까다로운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3부도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3부는 이제 세기로 치면 7세기예요. 그러니까 7세기. 제가 마지막에 세기 한번 쫙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흐름, 역사적 사건을 간의 흐름에 집중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 7세기는 전반과 후반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 2개를 갖다 이제 분리해 놨습니다. 자, 먼저 이제 7세기 전반이 있죠. 전반은 신라가 되게 찌질한 모습을 보일 때라고 했어요. 진짜 평범한 애 있죠. 선진이가 등장해가지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준다고 했어요. 2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호국불교, 하나는 중국과의 관계를 갖다 개선을 통해가지고 진평왕이 방향을 잡아주고 있죠. 2 딸들이 그 방향으로 노선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다가 결국 찐덕여왕한테 찐덕 당나라에 들러붙어가지고 있죠. 나제동맹을 통해서 활로를 갖다 열었다고 했어요. 요 시기 때 진평왕 그리고 선진이는 되게 찌질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요 7세기 전반에는 실제로 있죠. 요 신라보다도 백제라든지 고구려가 훨씬 화려한 활동을 갖다 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이 시기 때 정말 잘 나갔던 이제 백제와 고구려에 대한 얘기들을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제 얘기부터 들어가죠. 백제 7세기 때 2명의 성이 없는 왕 우리 배웠었죠. 걔들을 무성이라고 했어요. 무성, 성의가 없는. 그 다음에 7세기 때 활동하는 백제 2명의 왕이 무의예요. 무의, 의지가 없는 의지. 무성, 성이 없고 의지 없는 왕들이 백제 후기에 등장해서 백제가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진평왕 무렵에 활동했던 왕이 이제 백제 무왕이란 왕이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썬덕 진덕여왕을 갖다 괴롭혔던 왕이 의장이란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2명에 대해서 우리가 캐릭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무왕이에요. 무왕은 이름이 무자가 들어갔어요. 싸울 무자, 무의 무자가 들어갔어요. 싸움을 딥다 잘했던 왕이에요. 제가 무의라고 했는데 그냥 그건 암기 팁상 그런 거고, 실제 무왕도 그렇고 그리고 7세기 전반의 의장도 그렇고 아주 잘 나갔던 훌륭한 왕들입니다. 무왕은 있죠. 무왕이란 이름을 붙은 이유가 신라를 갖다가 잘 때렸어요. 아주 찰지게 잘 때렸어요. 가지고 이제 신라가 죽을 똥 살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평왕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걸사표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호국불교도 진흥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무왕의 업적에서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있죠. 신라 압박했다. 이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너무 뻔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무왕과 관련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익산이라는 도시와 관련해서 무왕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백제는 수도가 처음에 한성, 그 다음에 이제 웅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사비로 전도를 했습니다. 성왕 때. 사비에서 나름대로 왕권이 강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왕이 전사해버렸다는 거예요. 성왕이 죽으면서 다시 귀족들이 사비를 갖다 장악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왕 때쯤 돼버리면 사비에서 귀족들의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무왕은 있죠. 다시 한번 전도를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익산이에요. 익산. 근데 이게 시도라는 단어를 적었어요. 제가 시도라는 단어를 쓰면 노력을 했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익산으로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도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산에
백제가 천도하려고 시도했던 뚜렷한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이 시험에 나와요. 무왕과 관련해서. 자, 이 당시는 불교가 주류 사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도시들의 큰 사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왕이 있죠. 요 익산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으로서 여기에 미륵사라는 큰 사찰을 갖다 지었던 거예요. 그 사찰은 지금 불타서 없습니다. 소실됐어요. 근데 사찰에 탑 하나가 남아있어.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 우리 나중에 이제 탑의 역사 공부하면서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가장 큰 탑이자 있죠. 현존 가장 오래된 탑이 미륵사지 석탑이에요. 자, 이게 무왕과 관련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탑에 되게 재밌는 설화라든지 이 탑과 관련된 시험에 나오는 이제 키워드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이 미륵사는 있죠. 무왕의 왕비를 위해서 만든 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요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소동이 그러니까 그 공주님에 대한 뭐 이상한 헛소문 같은 걸 갖다 퍼뜨려서 뭐 공주님이 쫓겨나니까 뭐 부인으로 데려왔다는 노래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소동요의 주인공이 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무왕이 백제 왕자인데 신라 공주님이 너무 예쁘다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신라 공주님이랑 결혼하고 싶어져 있죠. 신라 땅에 가가지고 엿장수 행세를 하면서 애기들한테 선화 공주님이 밤마다 클럽에 돌아다닌다면서 이런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알려줬던 거예요. 그 노래를 듣고 선화 공주님 아빠가 누구냐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이 화가 나가지고 선화 공주님을 쫓아냈던 거예요. 그 쫓겨난 선화 공주님을 그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데려와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동요예요. 소동요. 그래서 이제 이 소동요의 주인공이 무왕이기 때문에 역사가들은 너무 당연하게 있죠. 무왕이 만들었던 미륵사는 있죠. 선화공주님을 위한 사찰이고 미륵사지 석탑도 선화공주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반전이. 미륵사지 석탑이 깨져가지고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 보수공사 과정에서 이 안에서 있죠. 금제사리 봉황기라는 기록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록물을 갖다가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탑과 이 사찰안에 있죠. 사택시의 딸, 사택적덕의 딸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료가 발견된 이후로 있죠. 야, 소동요 이거는 단순한 있죠. 요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실화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아닌가 하면서 선화 공주님이 실화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들이 이제 제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요즘 드라마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무왕이 왕이지 않습니까? 왕이다 보니까 꼭 결혼을 한 여자랑만 할 필요는 없죠. 후궁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사택적덕의 딸이 정식 왕비고 있죠. 그 선화공주님은 후궁처럼 이렇게 드라마에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계에서 대략 뭐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부 이제 미륵사와 관련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왕궁리 유적은 뭐냐면 익산으로 천도를 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왕궁리 유적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왕궁리가 무왕이 익산으로 천도를 했던 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장 나옵니다. 여러분 의장 나오면 의장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 뒤에 무슨 수식어가 생각이 나요? 삼천궁녀 떠오르지 않습니까? 삼천궁녀. 의장이 이제 백제를 말아먹은 왕, 아주 태폐적인 왕, 이런 캐릭터가 강해요. 그러니까. 근데 의외로 실제로 역사 기록에 의하면 7세기 전반의 의장은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의장의 별명이 뭐냐면 해동증자예요. 해동증자. 그 증자가 누구냐면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인품이 훌륭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깊고 효성스러운 애가 증자예요. 그러니까 그 별명이 의장의 별명이었던 거예요. 아주 예의 바르고 형제랑도 잘 지내고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효성이 깊었던 게 의자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의장이 있죠. 선화공주님의 아들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정확하진 않는데 그 의장이 그 사택적덕의 아들은 아니에요. 사택적덕의 아들은, 그러니까 정식 왕비의 아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었냐면 이렇게 바람직하고 착하게 행동을 했던 거예요. 선화공주님이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공주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의장의 엄마로 추정되는 선화공주님이 있죠. 신분이 되게 낮거나 백제의 주류가 아니었던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무왕의 첫째 아들인 의장의 정치적 입지가 되게 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의장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착하게 행동했던 거예요.
그 형제랑도 친하게 지내고 친엄마가 아닌 사택적덕한테도 정말 효성을 다하고 이래서 겨우겨우 왕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얘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도 정치적 입지가 배경이 되게 약하다 보니까 얘는 실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모의 나라를 갖다가 엄청나게 때렸던 거예요. 선덕여왕의 나라를. 그게 이제 신라의 대야 40성 점령이에요. 그래서 7세기 전반에만 해도 의자왕이 정말 잘 나갔어요. 교성스럽고 명성도 높고 있죠. 그 다음에 적국인 신라를 갖다 엄청 괴롭혔던 거예요. 근데 이 괴롭히는 과정에서 사고를 한번 치게 되는 거예요. 사고를. 그 사고가 뭐냐면 그 대야 40성의 성주 중 하나였던 김품석이라는 인물을 갖다 살해하게 되거든요. 대야성을 갖다 점령하면서. 근데 김품석이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위였던 거예요. 그리고 김춘추가 딸바 보여요. 신라가 여성의 사회적지가 되게 높다고 했죠. 아빠들이 딸들을 갖다 되게 아끼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김춘추가 정말 아끼는 있죠. 고타소라는 딸을 갖다가 이 사위랑 같이 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김춘추가 독을 품게 됩니다. 선덕여왕 때 있지 않습니까? 선덕여왕 때 김춘추가 고구려로 넘어가가지고 백제를 막아달라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있죠. 독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구려랑 관계도 안 좋았어요. 고구려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딸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딸 복수, 사위 복수를 하려고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고구려에서 태차 맞고 돌아오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또 당나라로 넘어가서 이제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수의 집념의 사나이가 김춘추예요. 그리고 이 김춘추가 결국에는 복수를 갖다 달성해서 의장을 갖다가 있죠. 의장을 갖다 굴복시키고 의장한테 술을 따라먹는 이런 장면이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세기 전반까지만 해도 의장이 엄청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의장 잘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 전반에 이제 고구려 볼 거예요. 고구려. 자, 우리 진짜 평범한 선진이 있죠. 진짜 평범한 선진이가 성격이 아주 인품이 훌륭해요. 별로 실력은 없어도 이름에 덕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인품이 훌륭한 선진이 있지 않습니까? 취미생활이 뭐냐면 동물애호가예요. 동물애호가. 가지고 이제 영양이면 사슴 비슷한 애들이에요. 근데 사슴이랑 좀 다른 점이 뭐냐면 뿔이 정말 사나워요. 뿔이. 사슴은 뿔이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게 둥글둥글 이렇게 생겼어요. 찔려도 별로 안 아플 것처럼. 근데 영양은 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애들이요. 아주 사나운 사슴 영양류들을 갖다 보호하는 게 요 선진이의 취미였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영양류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 3대 왕들 이름 두 문자를 갖다 딴 거예요. 두 문자. 자, 먼저 이제 영양은 있죠. 말 그대로 영양왕이요. 영양이 순하다고 했어요? 아니면 아주 싸납다고 했어요? 싸납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양왕이 정말 싸나운 왕이에요. 왜 싸납다고 하냐면 얘가 있죠. 당시에 그러니까 중국을 갖다가 수나라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을 갖다 통일했어요. 엄청 거대한 수나라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수나라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냥 들이받아버려요. 고구려가. 고구려가 수나라가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고 있죠. 고구려가 수나라의 요서 지방을 먼저 공격을 해가지고 있죠. 중국의 통일왕조와 전쟁을 시작했던 정말 싸나운 왕이 이 영양왕이에요. 영양왕. 그래서 이 수나라와의 전쟁이 시작돼요. 중국의 통일왕조와. 그 중국 통일왕조와 시작된 전쟁에서 사나운 영양이 승리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 승리를 이끌어낸 전투가 살수대첩이에요. 살수대첩. 자, 시험의 포인트는 있죠. 요 시기 때 7세기 전반에 고구려가 요 수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요. 그러면 고구려한테 큰 타격을 입은 수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다시 당이란 나라로 통일되게 돼요. 그러면 당도 고구려를 다시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과의 전쟁에서도 고구려가 당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엄청난 위협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미국 같은 세계 최강대국으로 갖다가 막아낸 거예요. 2번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수와의 전쟁과 당과의 전쟁을 눈에 구별할 줄 아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영양왕 때 수나라와의 전쟁과 연결을 갖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소를 선제 공격하고 있죠. 시읒 수나라. 그 다음에 또 살수대첩이죠. 자, 수나라를 죽여버리다. 살수. 원래 살수는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있죠. 죽일 살자 수나라 숫자에서 수나라를 죽여버린 전투.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살수대첩의 주인공이 을지문덕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우리 민족의 3대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수나라 양제를 갖다 물리치고 이 수나라 양제가 보냈던 그러니까
수나라 백만 대군에 있지 않습니까? 총사령관이 이제 우중문이에요. 아, 총사령관 아니네. 그러니까 별동대대장이 우중문. 그러니까 대표하는 장군이 우중문이에요. 우중문. 이 우중문이란 애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수나라의 백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여기 요동성이라는 성이 있거든요.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이 성을 점령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복을 못 시켜요. 그래가지고 백만 대군 중에 가장 뛰어난 30만 별동대가 있죠. 이 성을 우회해가지고 삥 둘러가지고 고구려 수도 있죠. 평양성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30만 명이 이렇게 삥 둘러왔다가 을지문덕에게 보급로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보급로가. 그래가지고 이제 쫄쫄 굶고 있는 수나라 이제 30만 대군으로 갔다가 을지문덕이 몰살시키는 사건. 청천강 일대에서 여기 강이 하나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살수대첩이에요.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수대첩을 통해서 중국의 통일왕조를 멸망시키다 보니까 고구려 입장에서 엄청나게 자랑스럽겠죠. 드디어 고구려에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의 역사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기백권을 요약한 이문진의 신집오권이에요. 신집오권. 고구려 전성기는 아니지만 전성기 못지않게 자랑스러운 역사적 상황이 연출이 되면서 있죠. 요 고구려의 역사서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유기백권을 요약한 이문진의 신집오권. 요게 원래 책 이름은 신집오권이에요. 신집오권. 근데 요 수식어부터 같이 암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두 개를 틀어서 오답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 수나라를 물리치고 유기백권을 서술하였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유기백권이라는 책이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요약해서 이문진이 신집오권을 썼다. 이렇게 풀로 암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 빠뜨렸는데 그 진흥왕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 신라 전성기인 진흥왕 때 신라의 역사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차피 유교사 가면 다 정리를 하죠. 그 책이 거칠부의 국사라는 책이에요. 거칠부의 국사. 요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에 있죠. 각각의 그러니까 3대 역사서입니다. 나중에 세트로 암기하는 방법 알려드려요. 일단 익숙하게 봐주십시오. 거칠부의 국사. 그리고 이제 이문진의 신집오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 배웠어요. 그 다음에 류를 배울게요. 류. 이번에는 영류왕입니다. 영류왕은 영양왕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근데 캐릭터는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흐룰루자, 물처럼 이렇게 순응하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영류왕 때 되면 이제 수나라 망하고 당이라는 중국의 새로운 통일왕조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영유왕은 이제 전쟁을 갖다 안 하고 싶어요. 수나라한테 이기긴 했는데 고구려의 국력이 너무 쇠퇴했어요. 그러니까 큰 대국이랑 싸우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또 전쟁을 하면 고구려 망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당나라 비를 맞추면서 있죠. 전쟁을 피하려고 했던 아주 유순한 왕이 영유왕이에요. 영유왕. 근데 우리는 고구려는 친하게 지내려고 비를 맞추려고 해보는데 당나라가 고구려를 엄청 싫어하고 막 생트집을 잡는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유왕이 어쩔 수 없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모를 당의 침략을 갖다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과정에서 이제 천리장성, 우리 역사상 천리장성이 두 번이 있어요. 고구려 때 한 번, 고려 때 한 번. 그 중에 첫 번째 천리장성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요화강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요화강 일대에 천리장성을 갖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천리장성을 갖다 축소하고 그리고 당과의 관계에 대해서 있죠. 국내에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거예요. 영계소문이라고 불리는 있죠. 젊은 과격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예전에 수나라도 꺾었는데 당이라고 못 꺾겠냐? 그냥 당나라 저것들 되게 재수없게 하는데 한번 맞짱을 뜹시다는 되게 호전적인 젊은 세력들이 등장을 했던 거예요. 영유왕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생각이 없고 위험한 세력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유왕이 영계소문을 갖다 제거하려고 해요. 불러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영계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시면 다시는 이런 철없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정말 무릎 꿇고 싹싹 빌어요. 그러면 이제 영유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계소문이 집안이 되게 빵빵한 집안이거든요. 그래 아무래도 영계소문을 갖다가 주기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저기 변방으로 추방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추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천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장의 감독관으로 추방을 갖다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계소문이 보통 인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남고 나서 천리장성에서 반전을 도모하는 거예요. 천리장성이면 엄청난 대규모
공사 현장이죠. 거기 인부들이 엄청 많겠죠. 그러니까 그 인부들을 동원해서 구테타를 갖다 일으켰던 거예요. 구테타를 일으켜서 영유한과 온건한 세력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집권했던 게 요 영계소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영양류 보호조. 그러니까 보호가 이제 보장왕이에요. 보장, 보호 이런 뜻이죠. 집권한 영계소문이 있지 않습니까? 보장해준, 보호해준 왕이 꼭두각시 왕이 하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장왕입니다. 보장왕. 자, 주인공은 영계소문이에요. 영계소문. 이 영계소문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요때쯤 누가 넘어오냐면 김춘추가 넘어요. 김춘추가. 김춘추가 넘어와가지고 백제를 갖다 막아달라고 제안을 하지만 고구려의 대답은 뭐다? 한강 내놔라. 그래서 결렬됩니다. 결렬. 자, 일단은 신라가 고구려한테 퇴차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강경파인 영계소문이 집권하다 보니까 있죠. 당태종이 요것들을 봐라 하면서 당태종이 이번에는 먼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당과 고구려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과 고구려의 전쟁도 있죠. 고구려가 승리하게 돼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안시성 전투라고 해가지고 있죠. 영계소문과 실제로 주인공은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양만춘이라는 인물이 안시성을 갖다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도 결국에는 고구려를 침공했다. 어떻게 보면 퇴짜를 갖다 맞은 거예요. 퇴짜를 맞은 두 개 세력이 있죠. 당나라 그리고 신라 있죠. 요 둘이 야 고구려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혼자서는 절대 당할 수가 없겠다 하고 있죠. 결국 이 둘이 손을 갖다 잡게 되는 거예요. 직후에 김춘추가 당으로 넘어가가지고 우리 손잡고 한번 고구려 백제를 한번 잡아봅시다 해서 드디어 나당연합이 성사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당연합이 7세기 전반이 거의 끝날 무렵에 형성이 되고 있죠.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7세기 후반에 있죠. 삼국 통일이 전개되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고구려와의 당과의 전쟁. 고구려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고구려 여수전쟁, 고구려의 이력자 수와의 전쟁, 여당전쟁, 고구려의 이력자 당과의 전쟁 두 개를 갖다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포인트가 당과의 전쟁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긴장을 하셔야 돼요. 수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오답이 될 확률이 높아요. 고구려는 있죠.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하였다. 당과의 전쟁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X. 수와의 전쟁에서 요소를 갖다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했어요. 당과의 전쟁에서는 당태종이 먼저 공격을 했습니다. 요 두 개를 구별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만춘, 안시성에서 당군을 격퇴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당군을 격퇴한 전투가 안시성 전투라고 있어요. 수나라를 격퇴한 전투는 살수대첩이라고 있고요. 요거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계소문은 당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영계소문이 실제로 이 공사를 처음부터 주도한 건 아니지만 있죠. 쫓겨나가지고 천리장성 공사정으로 자천됐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을지문동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을지문동은 살수대첩이죠. 수와의 전쟁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문제 포인트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수와의 전쟁과 당과의 전쟁을 구별하지 않냐 이런 패턴으로 기본적으로 출제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7세기 전반에 있죠. 신라는 진짜 평범한 왕들 나와서 찌질한 모습 보여줬고요. 백제와 고구려가 정말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세기 후반은 정말 간단해요. 아주 심플하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무문신인데 신은 있지 않습니까? 7세기 전반에 정말 신라의 찌질한 왕들 나왔고 이제 7세기 후반에 완전 반전이 일어나서 정말 뛰어난 왕들, 무문신, 신급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신은 통일신라왕이라고 했어요. 무문이 통일을 달성하는 겁니다. 무는 뭐하냐? 백제 멸망. 무는 뭐하냐? 고구려 멸망.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까지 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열왕 때 있지 않습니까? 무열왕 때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 그거를 갖다 백제 측면, 백제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의장이 7세기 전반기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아주 실력 있는 왕이었어요. 근데 7세기 후반 의장과 관련된 기록을 보면 정말 몹쓸 임금이에요. 의장과 삼성궁녀 얘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있죠. 7세기 후반에는 의장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좀 안 좋은 기록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승자인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백제 역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입장이 연결돼가지고 승자인 신라의 입장에서 백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국가였다 하면서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의장을 갖다 폄하하지 않았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의장이 있죠. 7세기 후반 가면 아주 충성스러운 실력 있는 신하들을 갖다 유배 보냈다. 그리고 이제 막 맨날 놀러 다녔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망해가는 백제 있죠. 백제를 갖다 멸망시키는 마지막 전투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황산벌 전투. 영화로도 나왔죠. 꽤 이제 그 유명한 영화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으로 자주 나오고요. 이 황산벌 전투의 백제 쪽 주인공이 누구냐면 계백장군. 여러분 계백장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계백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가 뭐냐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있죠. 가족들을 다 베고 나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랑 부인을 갖다 다 베고 나갔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있죠. 그 노박구의 이제 장군인 계백장군이요. 이 계백장군과 김유신이 한판을 벌였던 게 황산벌이요. 김유신 정말 대단한 장군입니다. 7세기 전반에 그 백제가 훨씬 더 싸움을 잘했어요. 백제랑 고구려랑 싸우면 거의 백제가 이깁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신라가 이길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항상 김유신이 나요. 소년 장군, 젊은 장군 김유신이 나요. 젊었을 때부터 엄청 탁월한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뛰어난 김유신이 있죠. 한 번도 못 잡아본 백제의 신성이 등장하게 돼요. 백제에 더 뛰어나고 더 젊은 있지 않습니까? 그 장군이 등장하는데 그게 계백이었어요. 김유신도 엄청 뛰어났는데 계백은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이 김유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제 그 최고의 그 라이벌 족수인이 있죠. 계백을 갖다 이제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백은 당시 백제가 망하는 상황이니까 병력을 갖다 얼마 모을 수가 없었어요. 5,000명을 겨우 모아요. 그러니까 귀족들 막 협박을 해가지고 5,000 결사대 겨우 모읍니다. 근데 당시 김유신이 몰고 왔던 군대가 6만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병력이 10배가 넘게 차이 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제 백제가 있죠. 계백이 사비로 들어가는 길목으로 갖다 지키면서 김유신과 맞닥뜨리게 되는 전투가 황사벌 전투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병력 차이가 10배가 넘는 상황에서도 계백이 있죠. 김유신과의 전투에서 초기에 4번의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계백이 엄청나게 뛰어났다는 장군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4번이나 패배하면서 김유신의 신라군의 사기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반전의 카드가 화랑관창이에요. 여러분 화랑관창 이름 들어본 적 있죠? 화랑하면 관창, 관창하면 화랑. 그 화랑을 상징하는 관창이 있죠. 이 전투에서 활동을 했던 거예요. 시험에는 근데 자주 나오진 않아요. 이 관창, 화랑관창이 싸움을 잘해서 이 상황을 뒤집은 게 아니라 화랑이라고 하면 신라 최고의 귀족 왕족들이 화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족 화랑 간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투에서 자기 목숨을 갖다 이제 버리는 거예요. 화랑 간창 혼자서 계백의 적진에 뛰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백이 이 관창을 갖다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딱 보니까 애가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살려보내줘요. 근데 관창 또 오는 거예요. 보내면 또 오고. 그래서 이제 계백이 어쩔 수 없이 관창에 목을 베게 되는데 이게 신라군의 사기를 갖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신라 최고의 귀족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적진에 가서 이제 장렬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관창이 끌어올린 사기를 바탕으로 해서 김유신이 마지막 전투에서 겨우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이 이기고 백제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무열왕이 소원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무열왕 때 있죠. 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무왕 때 있죠. 문무왕 때 이제 남은 이제 고구려까지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이거를 갖다 고구려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역시 왕은 보장왕이에요. 보장왕인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영계소문이 전사를 해버려요.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계소문의 아들들이 권력을 갖다가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데 영계소문의 첫째 아들이 별로 이제 카리스마가 없는 인물이었어요. 그 동생들한테 밀리게 되는 거예요. 연남생이라는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가 지방에 주변에 순찰을 하러 간 사이에 동생들이 구테타를 갖다 일으켜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삐진 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한테 투항을 해버려요. 당나라한테 투항해가지고 당한테 고구려의 약점을 다 알려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있지 않습니까? 평양성 전투에서 당에 패배해서 고구려가 멸망하는 모습, 허망하게 끝나버려요. 요게 이제 문무왕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러니까 파트 2까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크게 그려보면 7세기 전반은 있죠. 신라의 되게 진짜 평범한 선진이 있죠. 평범한 여왕들 둘이 나오고 이 시기 때는 자
신라보다는 있죠. 자, 무왕이라든지 의자왕 같은 백제가 더 잘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라든지 당을 꺾으면서 더 화려한 그 모습을 갖다 이제 연출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시련을 겪으면서 좀 찌질한 모습을 갖다 보였던 때고요. 그리고 7세기 후반이 되면 있죠. 찐덕 요한 때 나당연합이 성사되면서 이제 상황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찌질한 모습을 확 벗어버리고 문신 아주 멋진 훌륭한 왕들이 등장해가지고 있죠. 무열왕 때는 백제를 갖다 멸망시키고 문무왕 때는 있죠.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까지 축출하면서 있죠. 삼국 통일을 갖다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통일된 신라의 시스템들을 갖다 신문왕이라는 정말 유명한 왕이 있거든요. 얘가 이제 완비하면서 통일 신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말 어려운 있죠. 삼국시대 파트 2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트 2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파트 2 어렵다고 파트 2만 보지 마세요. 일단 파트 1이 확실해져야지 여기서 파트 2 얘기를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 주 시작하면서 삼국시대 문제 풀고 시작할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